네, 이번엔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미 뉴욕 증시 엇갈리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는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다우 지수만 홀로 떨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다우 지수만 좀 하락을 했고 S&P랑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제 일간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다우 지수는 처음부터 좀 하락을 했는데 다우 지수가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다우 지수에 이제 편입돼 있는 보잉이랑 대형 종목의 악재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거리 여객기를 갖다가 항공 당국이 2023년까지 승인을 안 하겠다. 예, 그거죠. 내용에 있는 이제 네. 기술적 결함,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이제 결합되지 않는 그 결함 때문에 네. 내후년까지 네. 상업용 운항을 할 수 없다. 네. 이런 발표를 좀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반영이 돼갖고 다우지수는 상승하지 못한 그렇죠. 요인이 있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30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잉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P랑 나스닥은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이스북이 반독점 규제를 거의 다 피해 가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 요인 때문에 이제 기술주 중에 나스닥이 상승을 좀 했고 S&P도 전반적으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S&P는 좀 장중반에 하락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종목 이제 많이 상승했던 종목의 어떤 반납폭을 좀 제외하고는 다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종목별 맵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주는 말씀드린 대로 전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랑 아마존 모두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이제 약간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제 부분에서의 약한 흐름을 좀 보였고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약보합 상태를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오늘 이후부터는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유는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 그리고 배당도 늘리는 부분이 좀 있어서 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이분 이제 하반기부터는 배당도 2배로 늘린다고 그러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좀 네.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돼서 상승할 거라고 보이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배당이 좀 들어왔는데 배당이 이제 지급되는 날이었는데 배당 내용도 예상했던 것만큼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금융주는 다시 좀 미국 은행주들 배당 어느 정도 하나요? 배당 나쁘지 않습니다. 배당 주가 대비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3-4% 정도. 주가 대비 한 3-4%?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배당하나요? 아닙니다. 두 번 배당하나요? 그게 보통 분기 배당이나 2번 정도 배당을 하는데요. 그건 이거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연간으로 따져서 3-4%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꽤 괜찮은 오히려 금리보다는 더 배당률이 배당 수익률이 더 높은 수익을 좀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좋지는 않았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이 좀 높고 또 은행주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가 좀 있었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가 좀 없어지게 되면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서 발생하는 차익도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좀 특징을 좀 보시게 되면 에너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게 됐는데 에너지랑 운송 부분 여기 이제 산업재 밑에 보면 운송 부분이 좀 하락을 하게 됐는데 그거는 저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운송 부분이 좀 하락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에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에너지 부분에서 이제 대형 이런 엑스모빌이나 세브론 같은 대형 정유업체가 하락을 많이 하기도 했고 특히 정제를 주로 하는 가솔린 정제를 많이 하는 회사들의 하락폭이 많이 컸습니다. 5% 정도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네요. 예, 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좀 됐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확인이 되실 텐데 에너지비가 섹터별로 봤을 땐 2% 넘게 이제 3% 가까이 하락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델타 변이가 상당히 좀 무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 주시대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경기 민감주는 아무래도 경기가 호전됐을 때 아니면 또 경기가 이제
뭐 하락 국면이나 아니면 침체됐을 때 그럴 때를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그런 국면이냐 뭐 이렇게 뭐 그렇게 경기를 이제 그 판단하냐 지금 시점이 그런 시점이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딱히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성장할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소비주에서도 뭐 제가 이따 말씀드릴 소비주에서도의 성장 여력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업종들이 있어서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경기 민감 업종 중에서도 그 업종의 그 어떤 그 종목별 차이는 좀 많이 뭐 악화입이 벌어진다고 하는 악어입이 안 더물어지는 시대에 오고 있으니까 K자로 좀 벌어질 것 우리 같습니다. 이민무 전문가는 굉장히 이 안전적인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주 좋아하시고 배당 많이 나오는 거 좋아하고 너무 들쑥날쑥하는 거 좀 손 덜 대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건 웃자고 한 얘기고요. 네네. 그 어저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5bp나 떨어졌지 않습니까? 1.4% 도대체 이제 국채금리가 무슨 지표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주가와 지금 뭐 별로 상관관계도 없어지고, 네. 지금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사실 그 이제 처음 이 오프닝 벨 이제 개편되고 나서 말씀드렸을 때는 1.6, 뭐 1.7 가고 뭐 1.8 견딜 수 있겠는지, 2% 견딜 수 있겠는지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 상태가 그렇게 뭐 단기간에 바뀌진 않을 것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떨어진 걸로 봐서는 이 지금 이제 시중금리의 어떤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우려하는 바는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테이퍼링 아니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그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금리의 인상폭이 급격하게 반등하는 그런 폭이 그런 시점이 오는 게 약간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게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통화량에 대한 정책은 이미 그 연준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좀 정교하고 세련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연준과 미국의 얘기고 나머지 국가는 그거를 아주 세게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아직 크지 않은 나라가 커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네. 일단 곧 발표될 고용 보고서 있잖아요. 예. 이제 고용이 이제 크게 증가가 될 경우에 네네. 이제 연준이 자산 매입 프로그램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시점에 들어서거나 금리 네. 인상 시기도 빨라질 수 있겠다. 뭐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네.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뭐 고용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이어 갖고 그래서 뭐 자산 매입 프로그램 뭐 축소된다. 뭐 지금 이제 테이퍼링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MBS부터 이제 축소하는 걸로 매입 네네. 프로그램 그거부터 이제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실제로 얘기는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미국이 굉장히 과열이 됐는데 그 부분부터 좀 어떻게 축소가 좀 되고 그 자산 시장의 과열이 좀 가라앉아 가는 그런 분위기가 먼저 좀 나타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고용 보고서가 내일 그러니까 30일 날 ADP께 나오고 예. 그다음에 2일 날 고용노동부의 네. 비농업 부분 신규 취업자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임금의 형태에 주목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임금 인상률은 1.98에서 뭐 3%대로 높아질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보너스냐 정규 급여냐 네네. 이 부분을 주목을 하라 그러는데 네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보너스면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임금 상승률이 일시적이고 3분기, 4분기도 지속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로 이제 진짜 인플레이션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그 연준의 그 정책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연준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물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중에 또 원자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자재는 지금 좀 꺾이는 분위기여서 네네. 이 부분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죠. 원자재는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고 올라가서 가격을 유지하는 건 구리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구리 가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떨까요? 구리 계속 투자하는 게 유효할까요? 예, 구리는 그 유럽에서 나온 그 보고서 내용 보니까요. 그 구리 가격 인상은 뭐 어쩔 수가 없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 이제 구리 가격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지금 그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이게 당분간은
친환경이 아니고 환경 파괴적 요인이라 막 환경을 이렇게 파괴하면서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라는데 왜냐하면 이제 친환경이 되려면 이제 그 리사이클을 하는 그 자원순환적 그 이 재투자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친환경 에너지에 필요한 그 이제 발전기, 풍력 발전기나 뭐 재생, 태양광 뭐 이런데 전력망 구성하는데 그리고 뭐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모터, 구리. 부동 모터, 그런 거에 들어가는 그 구리나 원재재들이 원래 있던 산업재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걸 재생하는 게 아니고 새로 캐내는 거. 새로 캐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뭐 리오틴토 같은 그런 그 광산 회사는 호주에서 그 광산을 캐내기 위해서 뭐 3만 년인가 된 그 선사시대 유적지를 파괴를 했더라고요. 그 몰래 그 원주민 몰래 가고 그 다이아몬드 하마이트를 심어갖고 그런 그 임원은 물론 그 쫓겨났습니다만 그 보너스를 받고. 그러니까 그만큼 구리 수요가 급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리 수요는 이제 뭐 줄지 않을 거라는 그 전망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원자재들은 좀 불투명하고 그것과 함께 같이 나왔던 보고서는 전기차의 그 증가 속도가 약간 미지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증가 속도가 미지수인 가장 큰 이유는 리튬 전쟁에서 리튬을 확보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이제 봉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구리 가격 상승은 아직 안 끝났다. 네. 자, 지금 또 근데 시장의 변수라고 하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지금 오늘 또 보니까는 델타 변이 뭐 시장에 아무래도 이제 뭐 경제 재개 관련주 뭐 네네.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경제 재개에 관련된 그 주식은 국내에 관련돼서는 이제 다른 전문가들께서 이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이게 전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 델타 변이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뭐 그 이제 국민들 협조 때문에 이제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델타 변이가 뭐 14초만 뭐 뉴스에 보니까 14초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뭐 그 감염이 된다고 하는데 이 공간에 지금 있는 스튜디오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걸렸을 옷깃만 스쳐도 그렇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그냥 걸릴 정도로. 근데 이제 WHO에서 발표한 그 이제 발표를 보니까 보고 내용이 저분이 그 닥터 어떤 분인데 오피셜한 그 발표를 하시는 분인데 델타 변이가 세계적 지배종이 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일종인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형인 것 같은데 저것 때문에 그 이제 영국 총리가 지금 7월 19일로 봉쇄해제 시기를 늦췄죠. 4주 늦춘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선진국 중에서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보급률도 그러니까 성인들의 80% 이상이 지금 1차 접종을 끝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제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 코로나 이런 감염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하루 2만 명 육박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을 때는 2천 명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2만 명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고 그 중에 90%가 델타 변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델타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변수로 좀 떠오르는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그런데 다만 하나 좀 안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저렇게 영국에서 갑자기 또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사망자는 많이 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망에 이를 만큼 악화되는 거는 좀 막아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델타 변이는 이제 감염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백신을 맞은 접종자한테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일단 문제가 어저께도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친구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나라는 괜찮은데 해외에 있는 그 다른 나라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상당히 자유롭지가 않아갖고 특히 유럽 쪽이 그런 그렇습니다. 그게 스스로 겁이 나서 그런 이동도 제한하고 뭐 활동도 상당히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경제 활동도.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 아니라고 하니까 뭐 한국은 역시 좀 뭐 다르다. 뭐 이런 장담할 수는 없죠.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요즘에 최근에 지난주부터는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델타 변이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백신 보급 속도가 뭐 그 정부 목표대로 11월 달까지는 이제
완전히 그 집단 면역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선진국만 이게 백신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후진국이 이 백신을 안 맞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변이를 일으키면 네. 또 백신이 잘 안 네. 듣고 뭐 이런 네.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적으로 백신 보급이 빨리 늘어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날씨가 더우면 코로나 전파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저께는 그 태국에 있는 친구, 그 태국인 친구랑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델타 플러스까지 예. 이미 전파가 많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것과 관련돼서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제가 지난달 초에 이런 백신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그 영향을 좀 이런 그 코로나 어떤 그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한 성과를 좀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점검을 좀 한번 하고 네.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그 델타 변이가 이런 코로나의 지배종이 되는 걸로 그 WHO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북미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모더나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북미 쪽에서는 그 모더나가 이제 백신 중에선 가장 선호되는 그 백신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올해는 이제 백신 그 생산 예정 물량이 10억 회고 2022년 내년에는 30억 회 생산 예정인데 네. 이게 60억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저기 전에는 그 팬데믹 전에는 60억 달러의 네네. 규모였다가 네. 지금 약 900억 달러까지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팬데믹 이후로는 올라왔습니다. 네.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보시면 이제 거의 가격이 굉장히 낮았다가 지금은 이제 상당히 220불까지 이제 올라간 그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진짜. 근데 제가 이제 5월 달에 요 화살표가 있는 그 5월 7일 시점에 모더나 한번 꼭 담으셔야 된다. 예,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163불이었는데 222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델타 변이까지 오니까 이거 더 사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70불 정도가 올라왔으니까 5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45%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게 코로나가 계속 변이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계속 상승을 할 것인가? 지금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제가 5월 달 초보다는 이걸 담기를 권유를 드리는 그게 좀 5월 달만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말씀드리지 못할 게 45% 상승한 상승폭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컨센서스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2020년 2분기 때는 이제 이게 맨 왼쪽의 표는 그 가운데 동그라미 네. 그 가운데 비어 있는 동그라미가 컨센서스가 생각하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네. 이제 주당 순이익을 비트를 하면 넘기게 되면 이제 초록색이고 놓치게 되면 이제 빨간색인데 그게 2020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주당 순이익을 넘기지를 못했고 올해 처음으로 주당 순이익을 넘겼고요. 2분기에는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것도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은 많이 늘어나는데 작년까지는 오히려 이익도 상당히 많이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했어요. 여기 이제 생산 시설 투자 비용, R&D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초록색 맨 오른쪽 같은 경우는 초록색은 이제 매수를 얘기하는 거고 네. 노란색이랑 주황색은 홀드를 얘기하는 건데 중립 내지는 매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지금은 매수와 홀드 어느 시점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넣으신다 그러면 큰 기대하지 않고 이제 제가 5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이제 45%, 5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부터 그 상승 여력은 한 20% 정도 남아 있으니까 아마 담는다 그러면 근데 변수가 하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모더나나 화이자의 mRNA 방식의 백신이 효과가 있고 네네. 더군다나 변이를 막기 위한 부스트샷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또 매출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예상
예상 그 생산량이 30억 회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 뭐 한 40억 회까지 증가가 뭐 예상이 됩니다. 삼성바이오에서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병입만 계획돼 있지만 앞으로는 생산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면 네. 좋겠죠. 뭐 네. 삼성 네. 예, 삼성 바이오로지스 가지신 분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저 나머지 말씀은 또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멀린스 18의 이민호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